안녕하세요. 맨디의 키노트 맨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리더님들이 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렵게 저희 집까지 와주셨어요. 네, 우리가 근데 사실 이렇게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려니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리더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하기로 하고 네.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오빠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적어왔는데 네.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우선 그 전에 제가 자기소개를 들어야죠. 혹시 왜 이름이 윤스키인지부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네. 왜 윤스키예요? 제- 좋아하시나요? 네. 네네네. 일단은 맨디의 키노트 우리 김윤정 작가님 저희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지금은 리더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또 채널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제 이름이 김윤재라는 걸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윤 선생 이렇게도 윤 하고 선생. 심지어 저를 모르고 이름만 네네. 들으신 분들은 윤숙희 그래서 숙희 언니라고도 불러요. 너무 괜찮네요. 너무 괜찮은 닉네임이다. 스키 언니. 네. 네네네. 근데 왜 윤스키예요? 저는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한 12년 정도 살았는데 아마도 아실 거예요. 차이코프스키라든지 도스토옙스키. 저 러시아 친구들이 제 한국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윤재라는 걸 아마 미국 사람도 윤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 뭐 윤최, 윤주에 막 이름을 이상하게 꽂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했더니 그래 우리에게는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가 있으니까 너를 우리의 윤스키라고 하겠다 해서 제 한국 이름 김윤재 윤자에다 스키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너무 찰떡같이 너무 잘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윤스키 오빠님은, 윤스키 리더님은 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윤스키 제 이름을 네. 따서 윤스키 아카데미라는 교육회사를 만들었어요. 와, 멋지다. 네. 네네. 지금은 이제 1인 기업으로 이제 성과 코칭, 리더십 코칭, 뭐 독서 모임, 그럼 뭐 성과, 성품,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 잠재력 개발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도 함께 하고 있고. 너무 멋지고 또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내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터치해주고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본인이 막 의지를 발동해서 끄집어내려고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교육의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교육의 본질인데 교육이 점수 따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좀 그쵸. 안타깝고 근데 지금 네. 하시는 일에서 정말 사람들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본인이 인지하게 도와주고 개발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하시는 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윤스키 아카데미에서도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손에 꼽는 정말 리더시잖아요. 리더십이 정말 가득하신 분인데 그럼 윤스키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채널 나오니까 막 띄워줘서 좋네요.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네네.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실은 길 가는 사람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많은 정의를 줄 거예요. 네. 그런 정의들이 자신의 경험과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리더십도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연구 분야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냥 리더십하고 치면요. 거기에 정치, 군사, 경제, 종교, 스포츠 막 다양한 분야에 막 리더십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거 다 보려면 막 이제 막 네. 기가 차서 배울 수도 없는데 하지만 본질적인 걸 보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장 좋아해요. 아주 심플해요. 무엇이 리더십이 아닌지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더 하면은 네. 어떤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리더와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영향력이 뭐 선하고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리더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리더를 저는 나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다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히틀러가 리더십이 없었다면 그렇게 나라를 이끌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만 그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의 문제지 리더십 자체는 영향력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더로서 저도 리더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 더더욱 우리의 호칭이 리더님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나 진짜 리더구나. 그걸 되게 인식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진짜 리더가 맞나? 나 진짜 리더처럼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면 도움이 될까? 그런 게 있을까요? 네네.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고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를 리더십 훈련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누구를 리더라고 볼 수 있고 누구를 리더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아메이 분들을 만나보면 다 리더님 하셔서 처음에는 뭔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장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리더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거. 리더라면 어떤 완성된 모습의 리더가 아니고요. 저는 리더의 방향성, 그게 열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본질적으로 보면 리더십이 영향력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둘이 앉아 있어도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받아요. 네. 미소 하나만 지어줘도 상대방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네네네.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영향력이 가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원하든 원치 않던 영향력은 계속 주고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어떤 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라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네. 될까?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하면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리더는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성장. 네. 네. 왜냐면 이런 뚜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의 수준만큼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면 나가든지 리더를 바꾸든지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리더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던져야 되는 질문, 내가 오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성장은 명확한 의도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뭐 리더일 수가 없죠. 리더가 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관심.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뭐 사랑하면 너무 부담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맞아.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알아요. 근데 리더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관심 없어. 당신이 먼저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것. 그걸 보여줘.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리더가 조금 서툴어도 막 언변이 너무 뛰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한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음이 상할지언정 그걸 듣게 돼요. 근데 아무리 청산유수여도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이면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걸 상대방이 느끼도록 해준다면 그럼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관심 있나. 그 사람 집에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아나? 아이들 이름은 아나? 근데요 바쁘게 하다 보면요 몰라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아메이 사업에서도 늘 하시는 거. 다른 사람의 성장을 어떻게 돕고 있나.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타인이라고 하면 너무 불특정 다수고 거기서는 집중된 리더십 발휘하기 어려운데 나와 함께하는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리더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4명이 있다고 쳐봐요. 네. 나랑 1년을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에 내가 있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저랑 1년 동안 함께해요. 그럼 난 알아. 나와 1년 동안 함께하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도 알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측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저는 리더십은 계속해서 이제 탁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하면서 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첫 번째 성장이라는 질문은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를 체크하는 건 측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측정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측정하기 어려운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틀에다 담으면 돼요.
그쵸. 물을 측정할 수 없는데 물이 1리터가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틀에 담으면 안 보이던 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가 평가를 해보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하고 싶은 영역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성장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성장하는 건 어려서 25살까지 몸이 크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정서적으로 관계 속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하는 건 다 의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영역이 뚜렷하면 그때부터 측정이 가능해져요. 일단 영역이 정해지면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건 쉬워져요. 이렇게 해서 측정하면 비즈니스에서 목표 정해놓고 측정하는 거랑 원리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런 성과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듯이 맞아요. 개인에게도 그런 거를 만들면 훨씬 더 성장을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동기부여도 받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저는 가장 궁금하고 항상 그 리더십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한 게 자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시간 관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건강 관리, 뭐 맞아. 마인드 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런 하나의 그 자기 관리를 훈련 팁이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자기만의 룰이 있을까? 그런 게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윤스키의 자기관리 팁을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표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자기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저도 이제 교육도 받고 강의도 하는데 너무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자기관리라는 그 틀 안에 뭐 기록관리, 목표관리, 뭐 건강관리, 뭐 별의별 관리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결국 자기관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줬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리더들 자기관리하면 시간관리 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비서가 15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착착착착 시간 관리하는 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저 시간 관리를 나름 열정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관리의 대가 한 분을 쫓아다니면서 막 배웠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면요. 제 삶의 패턴은 이래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음날은 못한 것부터 시작해요. 계속 쌓여요. 그럼요. 제가요.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맞아. 그 공감되세요? 뭔지 알아요. 뭔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해야 할 리스트가 계속 쌓여가요. 더 바빠져요. 맞아요. 시간을 관리하는데 왜 더 바빠질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삶이 더 빨라지고 일이 쉬워져야 되는데 더 바빠지는 거. 왜 그럴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어요.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진짜 성과의 열쇠인 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이거 불 끄고 절약한 에너지 절약하는 그 에너지가 전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요. 저는 그 말 좋아요. 리더는 에너자이저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다운돼 있을 때 어떤 리더분을 만나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맞아, 그분한테 맞아. 에너지 받는 거고 맞아. 내가 리더라면 또 나와 함께 있는 분한테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누굴 만나서 에너지를 오히려 잃고 오면은 되게 막 처지는데. 에너지 막 고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해요. 에너지 막 내 에너지를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을 만나거나 스폰서님 만나거나 뭐 이렇게 윤스키 같은 분을 만나고 오면은 막 불끈불끈 에너지가 또 솟아나고 너무 좋거든요, 그게. 네.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크게 네 가지로 봐요. 우리 저라는 사람의 에너지를 네 가지 영역으로. 몸, 감정,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내가 이것을 왜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는데 나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 있죠. 그것을 이제 영적인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면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하나가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나아져요.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칼처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요, 몸의 자세만 바꾸잖아요? 네. 그럼 감정적으로 기분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신감이 네, 생기고. 우울한 사람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의 자세만 바꿔도 달라져요, 감정적으로. 네. 그리고 숙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내 자신감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몸을 관리하면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영향, 그것도 영향을 주고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감정적 에너지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석에서 많은 게 달라지긴 해요. 약간 우리 관점을 바꾸면 네.
감정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관점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너무 작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윤숙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진짜 관점이 되게 좁았을 것 같아요. 좁고 관점을 바꾼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신 뭐 몸과 감정, 정신, 영적인 세계 저희들도 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윤숙희 리더님도 네, 리더님으로 해주시죠. 네, 리더님도 분명히 인생에서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네. 그런 거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어떤 때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것 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좀 있죠. 프라이빗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일들은 많죠. 너무 제가 많죠. 이렇게 웃고 있어도 살면서 늘 웃는 게 아니었던 때가 많은데. 그러게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항상 해피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변수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삶이 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그랬다면 삶의 매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게 이렇게 늘 편안하고 계획된 대로만 진행되면. 이제 저는 인생의 고난을 이제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스치기만 해도 막 너무 힘들고 막 못 견디겠고 막 이제 이런 엄살 말고 근데 각자의 수준에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두 종류의 고난이 크게 봤을 때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벌어진 사건. 또 하나는 내가 원인이 되어져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인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본다면 그건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러시아 가서 우주항공학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나름 또 푸틴 대통령 동문 아닙니까? 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가문의 영광 같은 분이에요. 네. 네. 뭐 레닌도 저희 동문이세요. 오 사실 멋지다. 인생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기초과학 발달한 러시아로 갔는데 한 3년 반쯤 공부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몸도 아팠고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것도 흔들릴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0대 초중반이었죠. 20대 초중반. 우리나라 월드컵 때예요. 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이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쉬우면 누구나 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있어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 정신적 유산? 무형 유산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감사하면 일단 감사할 조건들이 보여요. 아이들 내려놓고요. 방을 쭉 돌아보다가 빨간 거 3개 찾아! 이러면요. 순식간에 찾아요. 빨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맞아요.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뭔가 되게 울컥한 것 같아요. 감사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당연한 건 없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 슬럼프 오잖아요. 네. 그 익숙해져서 그래요. 초심을 잃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럼 슬럼프 와요. 근데 누구나 와요. 중요한 건 슬럼프는 당연히 오는데 어떻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냐. 네.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어디다가 내 시선을 두느냐, 내가 왜 이걸 시작했고 초심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 어찌됐든 내가 원치 않는데 나에게 벌어진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해석하고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보여줬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어려움이었구나. 너무 감동적이다. 전혀 완전히 달라지네요, 관점이. 네, 고해석 하나만 바뀌어도요. 어려움을 대하는 게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럼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고 네. 꿈과 열정과 또 패기도 있던 그런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아팠을 때 지금도 젊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땐 애기였죠. 근데 그때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전에는 감사하는 습관이 별로 없었나요? 감사의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여서 감사는 하는데 이거는 좀 컸죠, 처음에. 그래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바뀌셨어요? 일단은 감사하니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일단 감사하면 그 전에 건강했던 거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가 맞아. 참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 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진짜 소중하고 감사했던 거구나. 그리고 저 아프다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얼마 보이지 않던 사랑이요 보이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려도 부모님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파 보니까 제가 던지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저는요, 삶의 지혜는 내 인생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맞아. 그때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1년 남았다면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병원에 누워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뭐냐면 제가 우주항공학을 하겠다고 했던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동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한테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러시아 간 게 옳았던 거다. 뭐 이런 마음. 근데 1년이 남았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팠기 때문에 남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에 집중하면 살지를 보게 해준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누군가의 잠재력 개발을 돕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때 제일 행복해요. 그때 깨달으신 네. 거를.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제 삶의 방향은, 직업은 바뀌었어요. 하는 일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는데 삶의 방향에는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힘들었던 사건인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일이네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면서 또 용기를 줘야 되고 또 내가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또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용기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용기를 다시 냈는지, 내가 다운되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용기라고 하면요, 사실은 제가 2020년도 키워드가 용기였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키워드? 한 해의 원워드를 찾아가지고 삶의 모든 걸 그 한 단어로 안경을 끼고 봤어요. 되게 멋진 도전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책도 있어요. 원워드라는 책이. 네. 그런데 어찌됐든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용기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결국은 두려움, 실패, 실수할 것 같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에서, 맞아. 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용기랑 두려움은 짝꿍이잖아요. 네, 두려움이 네. 없으면은 용기가 없어요. 그쵸?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실패할까봐, 네. 실수할까봐, 잘 안 될까봐, 거절당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실패가 정말 실패인가? 아니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러게요. 거절조차 당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진정한 실패다라고 실패를 인지하면, 실패의 정의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기 내서 시도하지 않을 때 오는 후회감이 더 커요. 너무 맞아요, 그거는. 그 두려움은 허구거든요. 그쵸, 네. 진짜 두려움은 전쟁밖에 없다라고 정재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외의 거는 두렵다고 볼 필요도 없대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95% 이상은 실제 벌어지지 않는 일이래요. 그런데 너무 커요, 우리 머릿속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 요걸 시도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무엇일까?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유튜브 하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해봤는데, 유튜브를 하면 엄마 구독자 100만 명 생길까 봐 걱정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를 해서 최악의 결과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망설이지? 왜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영상을 못 올리겠지라는 고민하는데, 처음에 망설였어요? 그럼요. 저는 저 SNS 공포증이 있어요. 왜?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봐? 그것 때문에? 네. 실수할까봐? 실수. 구설수에 오를까봐?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요, 딱 올릴 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올려 말아. 영상 더 편집해 말아. 막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나절이 갔어요. 왜 이렇게 살지? 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이거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윤스키입니다. 뭐 이거 막 여러 번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싫어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이거 싫어요 하나 나오는 거 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겁먹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왜 두려움이 허구라는 걸 제가 알았냐면 유튜브 올리면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수하는 거. 처음에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상상해서 용기를 내는 것도 있고요. 어드밴스, 심화해서 좀 용기를 들어가 보자면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 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을 쓸 때 14년 걸렸어요. 책을 쓰고 싶어라고 한 순간부터 책이 진짜? 나오기까지 14년 걸렸어요. 진심이에요? 네. 제가 멘토님한테 저 책 쓸게요. 추천서 써주세요. 라고 말을 던져놓고 실제 책이 나오기까지 14년 걸렸고 멘토님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쓰는데 왜 못 썼냐면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 책을 쓰려면 박사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기업에는 한번 가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근데 14년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 몇백 명 계신데 거기에 저 내년 5월 19일에 책 출간합니다 라고 날짜부터 정했어요. 그리고 저자 특강 하기 위해서 저기 롯데타워 있죠. 네. 거기 32층에 가가지고 장소부터 예약했어요. 진짜? 그래서 전체 공지 딱 올려놓고 나니까 우와. 이제 흔히 말해서 빼박. 그쵸.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네. 거예요. 그랬더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용기가 안 날 때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파워풀한 거는 이 다음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용기 내지 않았을 때 피해볼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는 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텍사스에서 일을 할 때 멧돼지가 밤에 나와서 잘못해서라도 공격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다니려면 되게 무서워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음악을 크게 듣고 간다든지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걸어갈 수도 있고요. 옆에를 살피면서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느 나무 위로 올라갈지를 막 보면서 가요. 근데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똑같은 길을 걷는데 만약에 내 옆에 8살짜리 딸이 다리를 붙잡고 아빠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걸 상상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똑같은 그 길을 나도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걸었던 그 길에서 시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시우는 지킨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걷는데 제 마음의 상태는 멧돼지 100명이라도 나와라. 죽어도 내가 내 딸은 지킨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더 열심히 한대요. 맞아. 더 헌신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기 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용기 내지 않고 있으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는 거죠. 맞아. 나를 위해서는 용기가 안 나는데 딸을 위해서는 하겠더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하겠더라고. 용기 내고자 하는 어떤 용기 내야 하는 그 일에다가 목적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 why라는 거 진정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영적 에너지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찾으면 용기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네. 하시는 사업에서 맞아요. 네.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셨어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용기 내야 됐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네. 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도전했던 적도 되게 많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매일 책을 읽어요. 네. 되게 훌륭한 분들이시죠? 네. 존경합니다. 네, 책을 읽는데 우리 윤스키 오빠가 이렇게 멋진 책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맨디 캐런트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좋은 책 한번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 책은 물론 디폴트로 깔고 가고 이 윤스키 리더십 외에도 정말 리더로서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라는 책 네. 한 3권 정도만. 네, 제가 네. 몇 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리더라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저는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지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트렌디한 책도 읽고 흐름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추천드려요. 근데 아메 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 책이 되게 두껍죠? 네, 아주 나쁜 책이에요. 두꺼워서 다 읽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실 집에 가보면 책은 꼽혀 있는데 펼쳐보면 깨끗한 책? 거기서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벼락치기에서 성적 봤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뭔가 빨리 해버리고 싶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농사의 법칙 같이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삶을 바라보고 자기 개발도 바라본 거예요. 뿌리가 될 만한 것들을 저는 많이 얻었어요. 저는 사실 책 자체 추천보다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말 롤모델이 있다면 그분의 사상과 생각과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분 한 분 거를 독파하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하나는 제가 롤모델로 삼은 분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 그분 리더십 저자이시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아메이 리더님들하고 과테말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메이 행사 때서 그분이 강의도 많이 하세요, 존 맥스웰이. 아, 미국에서? 네. 그런데 갔는데 저희 과테말라 호텔에 존 맥스웰이 와 계신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대박.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의 책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번역된 것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거는 이제 리더님들이라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한 권 맨디의 키노트라는 책.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책을 통해서 리더십도 배우고. 저 잠깐 네. 여기 이 책이요? 편집하실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뭐니 해도 어떤 해외 분들의 콘텐츠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토종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의 책 한 권 추천드리는데 발려하겠습니다. 너무 웃겨.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맨디의 키노트 다 읽어보셨겠지만 윤스키가 칭찬해주니까 더 진짜 같네요. 너무 감사해요. 추천해 주셔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나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둘이서 수다를 떨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사업에도 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포인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